내가 손자에게 꼰대라 불릴 줄은 몰랐습니다. 72세, 올해로 고1을 넘긴 내가 15살 손자 민준이에게 들은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사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 때문에 주말에 민준이를 자주 맡기곤 했는데 나는 그런 시간이 무척 소중했다. 손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시간들 말이다. 민준아,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 갈까? 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손자에게 말을 걸었다. 싫어요. 민준이는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뭐 하고 싶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까? 나는 다시 시도해봤다. 그냥 집에 있을래요. 민준이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나는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사춘기이기도 하고 할아버지보다는 친구들이나 게임이 더 재미있을 나이였으니까. 하지만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 손자를 보니 마음이 답답했다. 예전에는 내가 집에 오기만 해도 달려와서 안기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민준아, 휴대폰 좀 그만 보고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뭔 얘기요? 민준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좋고? 나는 손자의 일상이 궁금했다. 그냥요. 민준이는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다. 그냥이 뭐야?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나는 조금 답답함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몰라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뭘 몰라?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가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정말 모르세요? 할아버지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도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손자를 달래려 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일을 모르잖아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나는 깜짝 놀랐다. 평소 순한 아이였던 손자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민준아,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니? 나는 당황스러웠다. 매번 옛날 얘기만 하고 요즘 아이들 이해 못하고 그냥 꼰대 같아요. 민준이가 터뜨렸다. 꼰대. 그 단어가 내 귓가에 울렸다. 내가 손자에게 꼰대라고 불렸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할아버지는 꼰대가 뭔지도 모르시네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꼰대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젊은 사람들 말 안 들어주는 늙은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고? 젊은 사람들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할아버지가 언제 그랬니? 나는 억울했다. 항상요. 매번 요즘 애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만 하잖아요. 민준이가 따져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봤다. 정말 그런 말을 자주 했나? 기억해 보니 확실히 그런 표현들을 쓴 적이 있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 주는 거잖아. 나는 변명했다. 그게 바로 꼰대 마인드예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할아버지 방식대로 하라고만 하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랬나? 손자의 마음을 먼저 들어보려고 노력했던가? 민준아, 할아버지는. 나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민준이가 일어났다. 할아버지, 저 방에 있을게요.
제발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민준이가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텅 빈 거실에서 꼰대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꼰대. 내가 꼰대라고? 나는 평생 교사로 살아왔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아이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했다. 퇴직 후에도 손자들을 무척 사랑했고 그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가 꼰대라니. 나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아침에 민준이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나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며 깨웠다. 그때 민준이가 싫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점심을 먹을 때도 요즘 애들은 편식이 심해서 안 된다며 민준이가 싫어하는 나물을 먹으라고 했다. 민준이는 억지로 먹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민준이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는 밖에서 뛰어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집에서만 있으니까 문제야라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정말 요즘 애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이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가?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 주는 거였는데 나는 휴대폰을 꺼내서 꼰대를 검색해 봤다. 인터넷에는 이런 설명이 나왔다. 꼰대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절대시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언하거나 잔소리할 때 쓰는 말. 나는 가슴이 섬뜩했다. 이 설명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정말 내가 민준이의 의견을 무시했나? 일방적으로 조언만 했나? 나는 더 자세히 찾아봤다. 꼰대의 특징이라는 글이 있었다. 1. 자신의 경험담을 자주 이야기한다. 2. 요즘 젊은이들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3.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조언부터 한다. 4. 자신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5.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특징들이 모두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았다. 정말 나는 민준이에게 자주 내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요즘 애들은이라는 표현도 정말 자주 썼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세대 차이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민준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며 조언부터 했던 것 같다. 민준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내가 꼰대였구나. 그때 민준이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였다. 응, 할아버지가 또 잔소리했어. 정말 꼰대 같다니까.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내 말은 안 들어줘. 나는 귀를 기울였다. 손자가 친구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긴 한데 너무 답답해.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야. 나는 가슴이 아팠다. 손자가 나를 답답해 한다니. 그냥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할아버지는 무조건 할아버지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거든.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응, 사랑하긴 하는데. 그냥 대화가 안 통해. 완전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거실을 나왔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정말 내가 손자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손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건가? 나는 베란다로 나가서 바깥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손자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한 채 끝나고 있었다. 꼰대.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손자에게는 내가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늙은이로 보였던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사랑했어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손자와의 관계를 되돌아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민준이가 초등학생일 때는 정말 나를 좋아했다. 내가 집에 오면 달려와서 안겼고 내 무릎에 앉아서 책도 읽곤 했다. 그때는 내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어 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고 함께 있어도 휴대폰만 봤다. 나는 그냥 사춘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다. 사춘기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것이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민준이를 어린아이 취급했다. 중학교 3학년이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민준이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게임, SNS, 유튜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무조건 요즘 애들 문화라고 치부해버렸다. 나는 정말 꼰대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인사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이는 어땠어요? 말썽 안 부렸죠? 아들이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준이가 혼날까봐 걱정됐다. 응, 조용히 잘 있었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서 부모님께 인사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작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래, 민준아. 다음에 또 보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생각했다. 앞으로 손자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대로 계속 꼰대 할아버지로 남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72살에 변할 수 있을까? 40년 넘게 굳어진 내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민준이가 나를 꼰대라고 했어. 나는 풀이 죽어서 말했다. 꼰대? 그게 뭔데? 아내가 물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을 아내에게 설명해줬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이 꼰대라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그런 면이 있긴 했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나는 깜짝 놀랐다. 응. 요즘에 나한테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 말을 자주 하거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내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다. 글쎄, 민준이 마음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 아내가 조언했다. 민준이 마음을?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응. 무조건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민준이가 뭘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 먼저 들어보는 거야. 아내가 설명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민준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냥 꼰대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른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뼈아픈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것이 변화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손자가 나에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대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진짜 좋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7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자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어떻게 하면 손자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꼰대가 아닌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주말에 민준이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새벽까지 고민하며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꼰대라는 단어가 계속 들렸다. 꼰대라는 말,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망도 품었다. 손자와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말이다. 비록 72살이지만 아직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난주 꼰대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손자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아내와도 상의하고 심지어 동네 도서관에서 소통 관련 책도 빌려 읽었다. 오늘은 다시 민준이를 보는 날이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손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민준이 말을 먼저 들어보자. 오후 2시 아들이 민준이를 데려왔다. 아버지, 오늘도 부탁드려요. 아들이 인사했다. 그래, 걱정 마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이는 들어오자마자 간단히 인사하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다. 지난주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보자. 민준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네. 민준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뭐하고 있어? 나는 평소보다 부드럽게 물었다. 게임이요. 민준이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어떤 게임인데? 나는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민준이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평소 같으면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게임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롤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민준이가 대답했다. 아, 그거 유명한 거지? 나는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네. 민준이는 다시 휴대폰을 봤다. 재미있어? 나는 계속 물어봤다. 네. 또 짧은 대답이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다. 책에서 읽은 대로 열린 질문을 해보는 것이었다. 어떤 점이 재미있는데? 민준이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이구나. 나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다. 나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말을 걸어봤다. 민준아, 목 안 마르니? 아니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뭐 좀 먹을까? 할머니가 과일 깎아놨는데. 나는 제안했다. 괜찮아요. 민준이는 여전히 휴대폰만 봤다. 나는 점점 답답해졌다. 지난주보다는 부드럽게 접근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았다. 민준아, 휴대폰 좀 내려놓고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민준이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뭔 얘기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요. 민준이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다. 학교는 재미있고? 나는 다시 물었다. 그냥요. 똑같은 대답이었다. 친구들은 어떻고? 나는 계속 시도했다. 그냥이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점점 화가 났다.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게 어디 있나? 민준아,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그렇게 대답하니? 나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뭐라고 대답하길 원하세요? 민준이가 되물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면 좋겠어. 할아버지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거든. 나는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민준이가 반박했다. 나는 당황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뭐 할 거냐니? 할아버지니까 궁금한 거지.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궁금하시면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랑 너한테 직접 듣는 거랑은 다르지. 나는 설명하려 했다. 뭐가 달라요? 민준이가 다시 되물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뭐가 다른가? 왜 내가 직접 들어야 하는가? 그냥 할아버지니까. 나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럼 저 다시 게임할게요. 잠깐 민준아. 나는 민준이를 불렀다. 뭐요? 민준이가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랑 좀 더 이야기하자.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얘기요?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요즘 꿈이 뭐야? 나는 물어봤다. 꿈이요? 민준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응, 장래희망 같은 거. 나는 설명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모르겠다고? 나는 놀랐다. 아직 모르겠다니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래도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텐데. 나는 계속 물었다. 왜 꼭 있어야 해요? 민준이가 반박했다. 아니, 그냥. 보통은 있잖아. 나는 당황했다. 보통이 뭐예요? 꼭 보통대로 살아야 해요? 민준이가 따져 물었다. 나는 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보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민준이에게는 강요로 들렸나 보다. 아니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변명했다. 그럼 뭐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냥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나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궁금하다고 해서 다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니?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말하기 싫으면 말하기 싫은 거예요. 왜 꼭 말해야 해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물어보는데 대답하기 싫다고?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관심 갖는 거야. 나는 설명하려 했다. 사랑한다고 해서 뭐든지 알고 싶어 하는 건 이기적이에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라니. 나는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제가 뭘 원하는지는 안 물어보고 할아버지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잖아요. 민준이가 지적했다. 정말 그랬나? 나는 민준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나? 그럼 내가 뭘 원하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민준이가 즉답했다. 혼자? 나는 서운했다. 네. 할아버지랑 있으면 피곤해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피곤하다고? 왜 피곤한데? 나는 물었다. 맨날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잔소리하고. 민준이가 설명했다. 잔소리가 아니라 관심인데. 나는 변명했다. 할아버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잔소리예요.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멍해졌다. 내가 관심으로 하는 말들이 민준이에게는 잔소리였다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는 정말 모르겠어서 물었다. 그냥 놔두세요. 민준이가 말했다. 놔둔다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네. 제가 먼저 말 걸 때까지 기다리세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언제까지? 나는 물었다.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민준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답답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기다리라는 건가? 민준아, 할아버지는 너와 대화하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도 솔직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손자가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니. 왜? 나는 간신히 물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대화가 안 된다고? 나는 되물었다. 네. 할아버지는 제 말 안 들어주잖아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언제 안 들어줬니? 나는 억울했다. 항상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먼저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언부터 하잖아요. 민준이가 구체적으로 말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그랬던 것 같다. 그럼 조언 안 하고 들어만 줄게. 나는 제안했다. 그것도 어색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바뀌시면 어색하잖아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나는 정말 막막했다. 조언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너도 모르겠다고? 나는 당황했다. 네. 저도 할아버지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준이도 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 방에 있을게요. 민준이가 일어났다. 민준아. 나는 민준이를 불렀다. 뭐요? 민준이가 돌아봤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정말 간절하게 물었다.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나는 되물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지난주보다 더 부드럽게 접근했는데도 결과는 더 나빠진 것 같았다. 민준이는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대화를 되돌아봤다. 정말 내가 민준이 말을 안 들어줬나?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다. 민준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조언을 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봤다. 민준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어려웠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처음이었다. 민준이 방에서는 조용했다. 아마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모양이었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 6시가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러 올 시간이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서 짐을 챙겼다. 민준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네. 민준이가 대답했다. 오늘. 미안해. 나는 사과했다.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사과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보다. 괜찮아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다음에는 더 노력해 볼게. 나는 말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한 것이었다. 민준아, 가자. 아들이 말했다. 네. 민준이가 대답하고 나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준이 가족이 떠나고 나서 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더 심해졌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응, 아예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나는 풀이 죽어서 말했다. 어떻게 하지? 아내도 고민에 빠졌다. 모르겠어. 민준이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민준이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아버지랑 있으면 피곤해요. 저는 할아버지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 말들이 계속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정말 민준이에게 피곤한 존재였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준이가 말한 대로 시간이 필요한 건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대화는 끊겼고 남은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손자와 나 사이에는 이제 말 한마디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다. 그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72살의 내게는 너무 어려운 숙제였다. 예전엔 제 손만 잡고도 웃던 아이였습니다. 민준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지 며칠이 지났다. 나는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게 되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오늘은 혼자 집에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 번째 사진. 민준이가 갓 태어났을 때였다. 아들이 병원에서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었다. 작고 빨간 아기가 내 첫 손자였다.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민준이가 제일 예쁘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다. 두 번째 사진. 민준이가 돌 때였다.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붓을 민준이 앞에 놓자 아이가 그것을 잡았다. 모두들 공부 잘할 아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뿌듯했던가. 내 손자가 붓을 잡다니. 세 번째 사진. 민준이가 3살 때였다. 처음으로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날이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던지. 할아버지. 아직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다. 그때 민준이는 내가 집에 오기만 하면 달려와서 안겼다. 내 무릎에 앉아서 책도 읽고 함께 블록도 쌓았다. 네 번째 사진. 민준이가 5살 때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나는 매주 민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할아버지, 그네 밀어주세요. 할아버지, 미끄럼틀 같이 타요. 민준이는 항상 내 손을 잡고 이것저것 하자고 했다. 나도 그때는 젊어서 민준이와 함께 뛰어다닐 수 있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민준이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5번째 사진.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다. 교복을 입고 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저 학교 가요. 민준이는 그날 너무 신이 나 있었다. 나도 손자가 학교에 간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우리 민준이가 이제 학생이네. 입학식장에서 내가 한 말이었다. 민준이는 내 옆에 앉아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6번째 사진. 민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회 사진이었다. 민준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던 날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민준이가 달려와서 나에게 메달을 보여줬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우리 민준이가 최고야. 나는 민준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칭찬했다. 민준이는 까르르 웃으며 내 목을 안았다. 7번째 사진. 민준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휴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이것 봐요. 성이에요. 민준이가 열심히 만든 모래성이었다. 나도 옆에서 함께 만들어줬다. 우와, 우리 민준이가 잘 만들었네. 그때 민준이는 내 칭찬을 들으면 정말 좋아했다. 더 열심히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줬다. 8번째 사진. 민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발표회 사진이었다. 피아노를 치는 민준이의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저 피아노 칠 때 꼭 와주세요. 민준이가 나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물론 갔다. 민준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던지. 연주가 끝나고 민준이가 나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제가 잘했죠?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가 최고야. 그때까지만 해도 민준이는 내 칭찬을 좋아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들었다. 9번째 사진. 민준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 사진이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제 중학생이에요. 민준이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 예전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고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이제 다 컸구나. 나는 그때도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기분도 들었다. 민준이가 너무 빨리 커가는 것 같아서. 10번째 사진. 민준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었다. 이때부터 민준이와의 대화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민준아, 중학교 어때? 그냥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던 민준이가 대답을 짧게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춘기라고 생각했다. 중학생이 되면 다들 그런다고 했으니까. 11번째 사진. 민준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이었다. 이때는 민준이가 휴대폰을 갖기 시작했다. 민준아, 휴대폰보다 할아버지랑 이야기하자. 할아버지, 잠깐만요. 친구가 메시지 보냈어요. 민준이는 휴대폰을 보느라 바빴다. 내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손자가 나보다 휴대폰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12번째 사진. 민준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된 최근 사진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찍은 사진인데 민준이는 웃고 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다. 그리고 지금 민준이는 나를 꼰대라고 부르며 대화를 거부한다. 나는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친했다. 민준이는 내가 하는 말을 다 좋아했고 내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나도 민준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민준이는 내 말을 귀찮아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런 민준이가 이해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내가 민준이에게 하는 말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로 칭찬과 격려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잔소리와 조언이 많아졌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요즘 애들은 게임만 해서 문제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정말 그런 말들을 자주 했던 것 같다. 민준이가 커갈수록 나는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 걱정이 잔소리로 나왔던 것 같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함께 놀고 함께 웃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언제부터 내가 민준이에게 조건을 달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민준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까? 나는 다시 사진들을 천천히 봤다. 어린 민준이의 환한 웃음이 너무 그리웠다. 그때 그 아이는 내가 뭐라고 해도 좋아했다.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어 했고
내가 조언을 해도 고마워했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이는 다르다. 이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 15살 청소년이다. 할아버지의 일방적인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3살 때의 민준이를 대하듯이 행동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 같다. 나는 거실 한편에 있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장난감들을 봤다. 함께 놀던 레고, 그림책, 퍼즐들. 모두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민준이와 함께 레고로 집을 짓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맞췄다.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어린 민준이가 레고로 만든 작품을 자랑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와, 우리 민준이가 잘 만들었네. 내가 칭찬하면 민준이는 정말 기뻐했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때는 민준이에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무엇이든 함께 해주고 무엇이든 칭찬해주는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 민준이에게 나는 꼰대 할아버지다. 잔소리만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는 답답한 할아버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걱정이 많아졌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는지. 그 걱정들이 잔소리로 나왔던 것 같다. 민준이를 위한다는 마음이었지만 민준이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그리고 민준이가 휴대폰을 하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안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으니까. 그래서 자꾸 옛날에는 이랬는데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민준이를 끌어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민준이에게는 강요로 느껴졌을 것이다. 자신의 세계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나는 다시 사진을 봤다. 5살 때 민준이와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민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내 손을 잡고 그네를 타면서 까르르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더 높이 밀어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는 내가 민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았다. 그네도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함께 타고 숨바꼭질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15살이 된 민준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게임은 나보다 민준이가 더 잘하고 공부도 나보다 요즘 방식을 더 잘 알고 친구 관계도 내가 끼어들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언뿐이었다. 그런데 그 조언마저 민준이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민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걸까? 나는 곰곰 생각해 봤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어린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내 조언이 아니었다. 내가 민준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함께 있기보다는 가르치기에 집중했다. 민준이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했다. 정작 민준이가 원했던 건 그냥 편안하게 함께 있는 것이었을 텐데. 나는 또 다른 사진을 봤다. 민준이가 7살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민준이는 며칠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다. 나는 민준이 옆에 앉아서 계속 지켜봐 줬다. 할아버지, 옆에 있어 주세요. 아픈 민준이가 한 말이었다. 뭔가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했다. 나는 민준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줬다. 민준이는 그때 정말 편안해 보였다. 내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것 같았다.
그때의 나는 민준이에게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어줬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민준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 조언을, 의견을, 경험담을. 민준이는 지금도 그때처럼 그냥 편안하게 함께 있고 싶은 건 아닐까? 나는 마지막 사진을 봤다. 민준이가 10살 때 우리가 함께 낚시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실망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재미있었어요. 민준이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도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때의 나는 민준이에게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앉아서 기다렸다.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괜찮다. 다음에 또 오자라고 말했다. 민준이를 탓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았다. 그날 민준이는 정말 행복해했다.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뭘까? 그때의 나는 민준이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민준이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민준이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도 나는 사진첩을 덮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예전에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다. 민준이가 내 손을 잡고 웃던 모습, 내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던 모습, 함께 놀면서 까르르 웃던 모습들. 그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에 선명한데 손자에겐 사라진 걸까요? 민준이도 그때의 기억이 있을까?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꼰대 할아버지만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민준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지금의 민준이는 15살이다. 더 이상 3살 때의 그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는 할아버지를 사랑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 기억을 다시 깨울 수 있다면, 그 따뜻했던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희망을 품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 어린 시절의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의 민준이도 언젠가는 다시 할아버지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그때까지 나는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민준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민준이가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야겠다. 더 이상 옛날의 민준이를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의 민준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제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오늘 아침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과의 대화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김 선생님, 요즘 손자 자주 보시죠?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렇긴 한데.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부럽네요. 우리 손자는 고등학생 되면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옆에 서 있던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핸드폰만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중에도 없어. 슈퍼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했다. 정말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 걸까? 우리 민준이만 특별히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김 선생님 손자는 착한 애잖아요. 예의도 바르고. 박 할머니가 말했다. 예의는 바르죠. 하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손자가 나를 꼰대라고 부른다고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동네를 둘러봤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내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편의점에서는 젊은 직원이 태블릿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디지털이었다. 모든 것이 빨랐다.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종이신문을 읽고 현금으로 계산하고 손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닐까?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내가 궁금해했다. 민준이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잖아. 그런데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젊은이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 아내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72살인 내가 갑자기 게임을 하고 SNS를 할 수는 없었다. 설령 배운다고 해도 민준이처럼 능숙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젊은이들을 유심히 봤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10대, 20대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박, 레알, 인정, 어쩔 TV 같은 단어들.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 같았다. 그들이 웃는 포인트도 이해할 수 없었다. 뭔가 재미있어 하는데 나는 왜 재미있는지 모르겠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들도 완전히 달랐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K-팝, 웹툰.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였다.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같았다. 민준이도 저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민준이에게 하는 말들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언어였으니까. 저녁에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민준이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뭔가 심각한 기색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걱정됐다. 민준이가 요즘 아버지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담스럽다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네.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와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설명했다. 어렵다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아들이 나를 위로했다. 세대 차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어떨까요? 민준이도 지금 사춘기라 그런 것 같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시간을. 나는 중얼거렸다. 네. 아버지가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민준이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정말 세대 차이일까? 그럼 이 차이는 영원히 좁혀질 수 없는 걸까? 나는 인터넷을 켜서 세대 갈등을 검색해 봤다. 많은 글들이 나왔다.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소통 단절,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증가. 모든 글들이 내 상황과 비슷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기성세대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말 그랬다.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민준이에게 조언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젊은 세대는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선호한다. 일방적인 소통보다 쌍방향 소통을 원한다. 이것도 맞았다. 내가 민준이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민준이는 서로 대화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민준이와 어떻게 수평적으로 대화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72살인 내가 15살인 민준이와 어떻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 나는 계속 검색해봤다. 세대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봤다. 여러 방법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들이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라.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었다. 그때 한 글이 눈에 띄었다. 70대 할아버지가 쓴 글이었다. 저도 손자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손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 글을 자세히 읽어봤다. 손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게임을 배워보고, 손자가 듣는 음악을 들어보고, 손자가 보는 프로그램을 함께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손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민준이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질까?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내가 게임을 배우고 요즘 음악을 들으면 민준이가 좋아할까? 아니면 오히려 어색해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도 찾아봤다. 어떤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는 요리에도 운동에도 관심이 없었다. 오직 게임과 휴대폰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다른 가족들은 해결책을 찾았는데 우리만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뭐 보고 있어? 아내가 물었다. 세대 갈등에 대한 글들. 나는 대답했다. 별 도움 돼? 아내가 앉으며 물었다. 잘 모르겠어. 다 이론적인 이야기들이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 아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민준이와 영영 멀어질 것 같아. 나는 불안했다. 그렇지 않을 거야. 민준이도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을 텐데. 아내가 위로했다. 정말 그럴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럼, 혈육인데 어떻게 안 그러겠어? 아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사랑만으로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세대 갈등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려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다.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였다. 지금은 50대가 된 김 교수였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김 교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 김 교수? 잘 지냈나? 나도 반가웠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김 교수가 물었다. 그럭저럭. 그런데 자네는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는 궁금했다. 아, 제가 요즘 세대 갈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자료를 찾으러 왔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다. 세대 갈등? 나는 깜짝 놀랐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잖아요. 특히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김 교수가 말했다.
나는 이게 운명인가 싶었다. 내가 찾던 정보를 가진 사람을 우연히 만나다니. 혹시 가족 내 세대 갈등에 대해 조언 좀 해줄 수 있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선생님께서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김 교수가 관심을 보였다. 나는 민준이와의 문제를 김 교수에게 털어놨다. 꼰대라고 불린 일부터 대화 거부까지 모든 것을. 김 교수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에 말했다. 선생님, 이건 요즘 흔한 일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의 전형적인 갈등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나는 생소한 용어에 물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를 말해요. 민준이 같은 경우죠. 김 교수가 설명했다. 그럼 우리는? 나는 물었다. 아날로그 세대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날로그적 사고를 가진 세대입니다. 김 교수가 답했다. 그럼 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건가? 나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김 교수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어떤 방법? 나는 간절히 물었다. 상호 존중이에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김 교수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선생님이 민준이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김 교수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됐다. 예를 들어 민준이가 게임을 할 때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고 말하는 대신 재미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 교수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아, 나는 조금 이해가 됐다. 민준이의 관심사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민준이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김 교수가 강조했다. 하지만 게임이 정말 중요한 건가? 나는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김 교수가 설명했다. 나는 김 교수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의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세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세계를 강요하지 말고 민준이가 원할 때 공유하는 것이었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72년간 살아온 내 생각과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다. 민준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김 교수를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다.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준이의 세계와 내 세계는 다르다. 하지만 그 다름이 틀림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 같다. 다음에 민준이를 만나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봐야겠다. 내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민준이의 방식을 존중해 보자.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저와 손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아니면 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벽 너머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걸까? 아직 답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방향은 찾은 것 같았다. 민준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72살인 내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해볼 가치가 있었다. 꼰대라 불려도 괜찮습니다. 김 교수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오늘은 다시 민준이를 만나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했다. 아들이 민준이를 데려왔을 때 나는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손자를 맞이했다.
민준아, 어서 와. 나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네, 할아버지. 민준이도 간단히 인사했다. 민준이는 역시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다. 평소 같으면 내가 휴대폰 좀 그만 보고 할아버지랑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참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었다. 민준이가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30분이 지났다. 민준이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나도 신문을 읽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답답해서 못 견뎠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억지로 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었다. 일시간이 지났다. 민준이가 화장실에 갔다 왔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민준이가 먼저 말을 걸다니. 신문 보고 있어.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예전처럼 완전히 차단하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열린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줬다. 민준아, 밥 먹자. 내가 민준이를 불렀다. 네. 민준이가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으면서 나는 평소처럼 이것저것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응?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오늘 좀 다르시네요. 민준이가 말했다. 뭐가? 나는 물었다. 평소에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는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래.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네. 오늘은 그냥 조용히 계시네요.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민준아, 할아버지가 그동안 너를 많이 귀찮게 했나?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민준이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가 왜 사과해요? 할아버지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준이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요? 민준이가 물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재미있니? 나는 김 교수가 알려준 대로 물어봤다.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게임에 대해 누군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외였나 보다. 네, 재미있어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어떤 점이 재미있는데?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재미있어요. 협력한다고? 나는 의외였다. 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친구들과 함께해서 성공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나는 게임이 단순히 혼자 하는 놀이라고 생각했는데 협력하는 것이었다니. 그럼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거야? 나는 더 물어봤다. 아니요. 각자 집에서 하는데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함께해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아,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다. 할아버지는 게임을 안 좋게 보시죠?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그랬어. 왜 그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 나는 말했다. 지금도 그러세요? 민준이가 물었다. 글쎄, 내가 설명해 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준이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민준이의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할아버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민준이가 제안했다. 게임을? 나는 깜짝 놀랐다. 네. 제가 어떤 걸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민준이가 신이 났다. 나는 민준이 옆에 앉았다. 민준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게 제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게 친구들이고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화면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열심히 설명해 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됐다. 우리가 지금 이성을 공격하려고 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5명이 협력해야 해요. 민준이가 계속 설명했다. 5명이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거야? 나는 물었다. 맞아요. 할아버지 똑똑하시네요. 민준이가 기뻐했다. 나는 민준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탱커라는 역할이에요. 제일 앞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 역할이에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위험한 역할이네. 나는 말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가 잘해야 친구들이 안전해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나는 감동받았다. 민준이가 친구들을 위해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다니. 민준이가 책임감이 있구나. 나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정말요? 민준이가 기뻐했다. 그럼 친구들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 나는 말했다.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30분 넘게 민준이는 게임에 대해 설명해줬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민준이가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이해되세요? 민준이가 물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내가 왜 재미있어 하는지는 알 것 같아.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정말요? 민준이가 놀라워했다. 응. 친구들과 협력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거니까 보람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이해해 주시네요. 민준이가 감격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처음으로 민준이를 이해해 줬다니. 그동안 할아버지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보다. 나는 반성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다만, 민준이가 말을 멈췄다. 다만, 나는 민준이의 말을 기다렸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가 슬펐다니. 민준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를 슬프게 했구나.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 주시니까. 민준이가 웃었다.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존중해 줄게. 나는 약속했다. 정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야. 대신 할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설명 좀 해줘. 나는 부탁했다. 네.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게요. 민준이가 기뻐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꼰대 같다고 했잖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는데? 나는 궁금했다.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나는 물었다.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깨달았다. 민준이가 원했던 것은 내 조언이 아니라 내 관심과 이해였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게. 나는 약속했다. 네.
민준이가 밝게 대답했다. 그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민준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도 해주었다. 할아버지, 저희 반에 재미있는 친구가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어떤 친구인데? 나는 관심을 보였다.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유튜브에 올리기도 해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예전 같으면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것만 한다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참았다. 재능이 있나 보네. 나는 긍정적으로 말했다. 네, 정말 잘해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래,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는 격려했다.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왜? 나는 물었다. 예전에는 그런 것 말고 공부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할아버지도 변할 수 있어.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민준이가 감탄했다. 민준이 덕분이야. 나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저녁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들이 물었다. 아주 좋았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이도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며느리가 말했다. 정말 민준이의 표정이 밝았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게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래, 다음에는 내 친구가 만든 영상도 보여줘. 나는 말했다. 네. 민준이가 기뻐했다. 민준이 가족이 떠나고 나서 아내가 말했다. 오늘 뭔가 달랐네. 민준이가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은 지 오래됐어. 아내가 놀라워했다. 응, 나도 민준이와 제대로 대화한 지 오래됐어. 나는 뿌듯했다. 어떻게 했는데? 아내가 궁금해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아, 그렇게 하니까 달라졌구나. 아내가 이해했다. 민준이가 원했던 건 내 조언이 아니라 내 관심이었어. 나는 깨달은 점을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채로 잠들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먼저 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제 친구 영상 보여드릴게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래, 기대되는데. 나는 웃었다. 민준이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다. 정말 잘 만든 영상이었다. 와, 이 친구 정말 재능이 있네. 나는 감탄했다. 그죠? 저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럼 해봐.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나는 격려했다. 정말이요? 민준이가 기뻐했다. 정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할아버지가 응원해 줄게. 나는 약속했다. 민준이가 나를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손자의 따뜻한 품이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도 민준이를 사랑해.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 후로 민준이와 나는 정말 가까워졌다. 민준이는 자신의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었고 나는 민준이의 세계를 존중해 주었다. 때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었다. 한 달 후 민준이가 처음으로 내게 조언을 구했다. 할아버지, 제가 고민이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무슨 고민인데? 나는 민준이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다.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기뻤다. 민준이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다니. 먼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보는 게 어떨까? 나는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어떻게요? 민준이가 더 물었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면 사과하고, 서운했다면 그것도 이야기하고. 나는 설명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민준이가 이해했다. 그래, 솔직한 대화가 제일 중요해. 나는 말했다. 다음 주에 민준이가 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친구랑 화해했어요. 할아버지 조언이 도움됐어요. 민준이가 고마워했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뿌듯했다. 이제 민준이는 나를 꼰대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세대 차이는 있었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차이점들이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이가 나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꼰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할아버지는 꼰대가 아니에요. 민준이가 사과했다. 괜찮아. 그때 그 말 덕분에 할아버지가 변할 수 있었어. 나는 오히려 고마워했다. 정말요? 민준이가 놀라워했다. 정말이야.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깨우쳐 준 거야.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감동했다. 이제 할아버지는 진짜 좋은 할아버지가 된 것 같니? 나는 물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꼰대라 불려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손자에게 어떻게 불리느냐가 아니라 손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였다. 민준이와 나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다. 나이 차이는 57살이지만 마음만은 진짜 친구였다.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 그런 관계가 바로 내가 꿈꿔왔던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었다. 언젠가 손자가 제 손을 다시 잡아줄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왔다. 민준이는 이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때로는 내가 민준이의 세계로 따라가고 때로는 민준이가 내 세계로 와주었다. 72살과 15살. 57년의 시간 차이는 여전했지만 그 차이는 더 이상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되었다. 민준이 덕분에 나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내 덕분에 민준이는 옛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었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다.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니었다. 상호 존중과 이해만 있다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새로운 게임 나왔는데 보여드릴까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래, 보여줘.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들어볼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72살 할아버지와 15살 손자의 세대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